반미 연대인 거는 맞는데 그 반미 연대가 제대로 기능했던 건 정말 한국 전쟁 때가 마지막인 것 같고요. 반미인데 두 나라는 연대한 적이 없어요. 연대한 것처럼 보이면 서로 더 많이 싸웠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도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이 긴장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사회주의 국가 뭐 어떤 그런 틀에선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국가 경제 산업 구조는 러시아와 중국은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한쪽은 1차 산업 중심, 한쪽은 3차 산업, 2차 산업 중심 이런 구조예요. 거기데 또 그 중국은 또 1차 원료가 없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은 경쟁 관계고 지금은 거꾸로 러시아가 여러모로 중국에서 불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였다는 자체가 미국에 대한 압박은 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무를 그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짜내서 어떤 기가 막힌 뭔가 괜찮은 뭘 내놓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구조적, 실제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강화될 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트럼프는 뭐 이제 전승절이 아니라 뭐 2차 대전 승리 5월 8일 날 미국이 하겠다. 그리고 중국 관세는 양보 없다. 막 이런 건 오늘 터뜨렸는데 지금 허공에다 쏘고 서로 포 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로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상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한참 이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막 싸우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끊어 막 이래가지고 당장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서유럽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또한 이거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군대 파견할까 이런 그런 티를 안 내서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당시에 그 미국 내에서도 그거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렇다고 자기들 입으로도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서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는 절대 서유럽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들이 국방 강화해라 이렇게 말은 할 뿐이지 나 왜 모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돼도 모른다. 이렇게 절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문제는 푸틴을 만족시킬 카드가 아니다. 푸틴을 만족시킬 카드가 없다. 그 다음에 정말로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가 없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또 푸틴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장 협상이 뭔가 이루어진 않고 이 문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미국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안 하지만 푸틴은 푸틴대로 내가 원하는 게 줘야 된다. 근데 본인도 잘 모를 거야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만족할 이 전쟁을 납득시킬 만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자기들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승절 행사라든가 자꾸 이제 주변의 압박을 통해서 이 정도는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막 돌아다니다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시간 가고 내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뭘 선택하게 되는데 다들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 입장이죠. 애초에 러시아가 플랜 B가 없어서 이 전쟁을 끝내기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또 머리를 짜내서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실속을 챙겨가는 이런 뭔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결국은 트럼프도 노력하는 척하고 하면서 이건 푸틴 때문이야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나토에서 평화유지군 들어가고 정 아니면 미군도 들어간다 이런 식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야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외교 전략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비밀리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흘리는 게 있고 실제로 내놓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2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뭐 막 군수 물자나 뭐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아니면 심지어는 뭐 한국 전쟁처럼 중공군 병력을 요구한다.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군이 참전한다 그러면 이건 뭐 완벽한 카드죠. 근데 중국이 절대 그럴 리는 없고 뭐 군수 물자 더 지원해줘라. 그건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안 하던 전승절 행사에 중국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도 급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지금 카드를 내고 싶은데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미국의 약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해서 거기에 이제 가서 얼굴을 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압박 카드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카드가 없다는 뜻도 돼요. 안 하던 행동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교든 뭐든 이게 제대로 효과를 얻으려면요. 하면서 해야 돼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뭘 하면서 해야지 안 하던 거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에서 싸웠다고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버린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푸틴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일단 그렇게 돼서 푸틴이 좀 이렇게 들어주길 바랬는데 푸틴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더 밀겠다고 나오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푸틴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 이제 젤렌스키하고 친하게 지내는 척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엊그젠가 5천만 불 또 무기 지원 사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양쪽으로 오가면서 서로 압박 카드를 쓰고 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압박은 안 되고 자꾸 자기 약점만 지금 지금 이 회담은 이상한 게 서로 뭔가를 하는데 이게 압박이 아니고 다 자기의 절박함만 드러내는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에 가는 거나 러시아가 초청을 하는 거나 러시아가 뭐 휴전하겠다 말겠다 뭐 이러는 거나 트럼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편 들어주는 척 하는 거나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압박하는 척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 뻔한 지금 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보여줘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건 안 되고 아주 현실적인 진짜 뭐 이게 평화유지군 들어간다 이래야 이게 끝날 것 같다라고 보는 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서로 공중에다 이렇게 공갈포를 날리는데 이거 갖고 지금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그거 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좀 더 센 카드를 내고 싶어도 또 국내 여론 문제가 있고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역대급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느낄 정도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싶어서 뭐 가시적인 뭔가를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척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본인도 좋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너무 과하게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돌아섰다. 또 이제 뭐 푸틴한테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푸틴이 자꾸 휴전, 3일 휴전, 4일 휴전 하는 거는 그동안에 러시아군이 진격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 동부전선에서 북쪽 라인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눌 때 북동부 쪽은 별로 못 나갔는데 남쪽에서 특히 최남단에서는 거의 헤르손, 그 드네프르강 하류 지역은 지금 러시아가 거의 헤르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네츠크 점령했을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푸틴이 자꾸 3일 휴전, 2일 휴전하는 거는 요 상황을 나는 원한다. 이거에 대한 암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너가 욕심이 너무 많다. 미국은 아마 도네츠크 정도 크림반도야 이미 이전 전쟁 전부터 넘어가 있었으니까 크림반도와 도네츠크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젤렌스키는 크림반도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건 양보하더라도 원래 협상은 이렇게 길게 내질러야 되니까 저거는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요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젤렌스키는 자국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를 떼겠다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엄청난 지원이 온다든가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거나 나토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항구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을 국민에게 속마음이라도 줄 수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잠깐 흘린 적도 있는데 젤렌스키가 생각하는 최대 양보는 돈바스하고 크림반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렇게 그리고 이 사각형 튀어나온 이쪽 요거까지일 거예요. 미국은 지금 요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나 이 정도.
푸틴은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본심인지 협상용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면은 요 정도나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직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고 그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려면은 각 그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을 설득할 만한 카드가 아직 특별하게 없는 것이죠. 푸틴 입장에서는 드네프르강 동안을 완전히 먹는다 정도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크라이나 군수공업지대는 돈바스 지역이고 거기를 이제 완전히 장악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화해서 서유럽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휴전을 한다 쳤을 때 38선으로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평안도 항해도는 먹고 함경도만 남겨놓게 또는 함경도를 먹고 평안도 항해도만 남겨놓을게 이건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평안도 항해도 또는 뭐 함경도 이거 하나는 먹고 휴전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트럼프의 이게 쇼맨십 가지고 안 되는 게 푸틴이 만족할 또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설득할 카드가 없어요. 그걸 만족하면 서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분노할 것이고 미국이 중재한다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는 양쪽의 체면을 살려주고 특히 푸틴의 체면을 살려서 우크라이나를 내리누르는 척하면서 여기서 들어주길 바랬는데 그거 갖고 저도 그랬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푸틴도 아니 그쪽 사람들은 바본가? 현실적인 안이 있어야지. 근데 그 현실적인 안을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적어도 푸틴이 만족하면은 우크라이나 물론이고 서유럽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은 나토가 재무장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거의 국방 개입하고 싶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도 경제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잠재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지만 그 뒤에 미국의 군사력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군사기지화한다면 서유럽은 서유럽대로 난리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재무장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 체면을 세워주는 거는 요 정도인데 이 카드는 양쪽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좀 묘한 지금 삼각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경 압박을 해서 러시아를 양보시키느냐 아니면 푸틴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다 재정이 안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군사비를 강화하려니까 지금 프랑스도 복지비용을 깐다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비용을 내리고 국방비를 올렸을 때에 서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수가 있고 서유럽은 워낙 다 정권들이 다 연립 정권이라 불안하니까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바라면 러시아는 그 지구전을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전쟁 처음 났을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데 아무리 우크라이나 국민이 애국심이라든가 자기 영토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투를 확대시키지 않고 희생을 줄이고 점령 상태에서 간간히 전쟁 포격을 한다거나 간간히 압박만 하면 2년, 3년, 5년이 지나도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 피로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푸틴이 생각하는 마지막 카드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걱정했었는데 러시아가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에는 최악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전시경제 체제로 너무너무 오래 갈 수가 없고 전시경제 체제는 끝났을 때 이게 전시경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끝났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러시아 경제의 내구성에 대해서 러시아 경제가 워낙 1차 산업 위주의 특수한 경제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거 되게 오래가네 또는 위태롭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의 판단 근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1차 산업 위주의 국가들은 이게 징조가 안 보이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 내부의 위험 수위를 제가 지금 몇 점입니다. 뭐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러시아도 내부 경제가 우린 문제없다. 5년이고 10년이고 전시 상태 유지에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은 아닌데 아무튼 푸틴이 판단하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서유럽보다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작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1차 산업 위주의 경제일수록 징조가 잘 안 보여요. 터질 때 터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라든가 과거에 뭐 우리 역사를 봐도 이제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오래 끌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한테 이 질문을 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고 푸틴의 편도 아니고 미국민의 편이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국내 문제라는 자체가 없어요. 미국의 국내 문제가 세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계 신경 안 써. 오직 미국 국내 문제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필 거야 라고 해도 그게 다 세계 정책입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미국 생각만 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는 미국만을 위한다 하더라도 세계 정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계 정세를 생각한다는 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만나든 뭐 푸틴을 만나든 지금 좌우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데 트럼프의 장점, 그러니까 트럼프의 훌륭한 점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의 장점은 사람이 특히 정치인들은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뭐 내 입을 봐. 나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그런데 트럼프처럼 나는 협상가야. 협상을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이쪽 편 드는 척도 할 수 있어. 저쪽 편 드는 척 할 수 있어. 책임 못 지는 말도 할 수 있어. 지나고 나서 그 전략이었어. 이러면 돼. 이거를 이미 인정받고 뽑힌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거거든요. 인기가 더 올라가요. 어차피 욕할 사람은 욕하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바티칸에서 하는 것도 뭐 교황이 그때 돌아가실 줄은 몰랐으니까 처음 계획은 아니었겠지만 참 기회 좋잖아요. 어쨌든 그 프란체스코 교황 돌아가신 자리에서 뭔가 두 사람이 회개하는 듯이 만나서 정의의 편을 드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쇼를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장은 실질적인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나토 가입 이 문제는 러시아가 워낙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그 실질적 안보 보장은 꼭 나토 가입 안 해도 군사협정 이미 맺었죠. 독일, 뭐 영국, 프랑스하고 군사협정 같은 거로도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군사협정을 맺든 안 맺든 서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서유럽 나토가 군대가 재건이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 8년이고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15년,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사이 재건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는 게 있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내가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광물 협정이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중국 카드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카드가 되고. 다만 뭐 그게 뭐 720억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장이고, 사실 광물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원자재 가지고 그렇게 큰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퀄 군사적 문제가, 만약 미국 기업이 들어가는데 미국 기업이 이익을 해친다. 뭐 여기에 투자했는데 미국 국민들의 주식이 엄청나게 뭐 손해 본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여기에 자본이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투여되고 국민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또 이제 공격을 하거나 파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요거는 안전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뭔가 미사일을 날리거나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건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일 때 지금은 우리가 분단 국가라고 투자 안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들이켜보면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 한국에 뭐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투자가 안 들어오고. 70년대 그 문제 꽤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광물 협정을 구실로 해서 경제 보장, 안전 보장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게,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거냐? 미국이 독점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이게 기준이 뭐냐는 건데,
예를 들면 건설 사업을 하거나 뭐 자재를 하려면 결국 유럽 자재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가야지. 그걸 미국에서 본토가 다 날라오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서유럽 경제라든가 자재라든가 지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독점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나토 동맹 같은 보장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준전시 상태로 묶어놓는 그 협박선은 제거할 수가 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광물 협정을 빌미로 한 경제적 그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로 복귀를 안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세계는 어차피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돌아오듯이 국제사회라는 게 없이 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나홀로 사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국제사회를 어떤 식으로 복귀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가져가느냐는 건데, 전승절 참석하는 국가 수준은 복구했는지 모르지만 전쟁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일반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 전 사회와 전쟁 후 사회는 달라졌어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제 오늘의 동자, 어제까지는 뭐 이렇게 피 튀겨 싸웠는데 종전하고 이젠 산업 파트너가 되자. 특히 유럽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2차 대전 끝나고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뭐 경제 협력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협력 관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전쟁 전과 전쟁 후라는 게 경제 패러다임도 바뀐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크게 바뀌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블록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블록 경제가 과거와 같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자원 교류하고 이렇게 블록화하자라는 그런 블록이 아닙니다. 70년대 대탕트 하고 나서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도 있고 그 FTA 협정도 있고 세상이 발전해온 길은 결국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과거의 이념의 벽, 인종의 벽, 뭐 대륙의 벽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전쟁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고 후진국의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중간에 아무리 무슨 짓을 했어도 이 기본적인 큰 믿음은 가지고 진행됐어요. 이걸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목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미중 관계가 문제가 그게 깨졌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뭐 서로 국제 관계, 국내 관계가 다 합리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뭐 네오나치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다 그런 건데, 과거 20세기 후반에 만들었던 경제가 이건 이쪽 진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쪽 진영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다 실망스럽게 가버린 거죠. 서구 진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권위주의가 더 강화됐고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뭐 강제 수용소 이런 거에 없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하면서 세계 제표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구 경제하고 충돌하게 되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나토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려고 그러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교류하면서 쟤들하고 싸우자 이런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걸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지금 이 또 전쟁도 벌어진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났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독일이 또 러시아랑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제 어제 싸운 거 끝났으니까 가스관 개통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산업을 주고 너희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라.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 이거 아니에요.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좀 불안한데 중국이 세계의 뭐 공장이고 세계의 이제는 은행까지 되면은 뭐 갑자기 전기 끊고 공장을 뺏는다거나 갑자기 불공정 거래를 하겠다거나 이런 거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스스로 크니까 중국 자동차들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고맙다 벤츠야, 고맙다 BMW를 하느냐, 아니 니들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시장을 놓고 또는 세계 시장을 놓고 불공정 경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철수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로 복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민간이 군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당연히 사회로 복귀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건 뭐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로 복귀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냐,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결국 세계의 판도의 문제고, 지금 미국의 약점은 중국, 러시아 두 명의 초강대국하고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문제고, 서유럽은 뭔가 여기다 카드를 들일 만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격인데, 결국 지금 중국과 대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여해서 우리 대만 침공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우리가 대만 침공할 때 러시아도 돕겠습니다, 이런 협정한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실질적으로 믿겠습니까? 지금 다들 코가 석잔데.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는 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도 문제가 있고 일본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북한 파병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제관계,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동남아시아의 또 지적 판도를 만들어서 미국을 하여금 두 개의 동시전쟁, 세 개의 동시전쟁, 다섯 군데의 동시전쟁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파병론을 대놓고 얘기하고 북한군을 잘 활용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 문제가 또는 북한 파병이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제일 급한 건 우리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카드의 위력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차피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 북한하고 한국의 국력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뭔짓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인데,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건 그러면 서방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자기들도 그게 싫으니까 북한이 저렇게 마음 놓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건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믿기 때문인데, 한국이 좀 액션에다 취해주면 북한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쪽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너무 큰 문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조금이라도 위험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하는 지금 사회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다, 외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 대한 전혀 신경 안 써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전쟁의 위협도 감수하고 그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자국중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하게 우리 문제다, 만약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백성이 죽고 우리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제적인 액션에서 결국 고립주의처럼 가요. 근데 고립주의도 아주 나쁜 고립주의가, 우리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립주의를 합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고립주의를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 러시아, 거기다 남북 분단, 뭐 일본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세력의 이렇게 이념의 힘을 쏟을 수도 없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양극화되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너희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입장이죠. 이게 마치 병자호란 날 때 조선 같은데, 사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뭐 청나라가 명나라를 쳐들어가든 명나라 싸우든 뭐 우리는 그냥 의리를 지키겠다. 근데 의리를 지키겠다 해서 명나라 편에 붙어서 뭐 청나라랑 싸우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조용히 살 테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의 행동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옳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 조선은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도 하나도 없고요, 외국에서 조선이 있는 줄 모르는 나라가 더 많았고, 뭐 조선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 주변 나라에 상관이 없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남들이 다 알아요. 이제 니네는 센 나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결단코 좋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경제로 가면 우리가 불편부당하게 우리는 공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행동 자체도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명함이 필요한데,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전 국민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더 유리한 국면인지는 정말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리하다는 게 뭐가 유리하냐는 건데 어떤 의미로는 다 절박하죠.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나온 말인데 전투가 끝나고 이 대사가 있잖아요. 승자는 없다. 죽은 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자와 피해자만 남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피해에 동의할 것이냐가 지금 세 나라 뭐 다른 마찬가지지만 어떤 피해에 동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끝나면 역사는 결국 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늘 미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에 이 전쟁이 끝날 때의 상황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느냐는 건데요. 러시아의 경우는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에서 모두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을 잃었고 미국 시장도 잃었을 것이고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하는 나라 중에 북한이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나라는 중국인데 아니요. 러시아 경제에 중국은 위협만 됩니다. 전후 경제에서 중국은 더 큰 위협이 될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군대가 뭐 우크라이나에 기지를 설치하고 서유럽을 압박하고 뭐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해도 그 압박이 경제적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나토의 재무장 강화로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러시아 국내 문제에 뭐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 별로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좀 잃는다고 해도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문제입니다만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됐을 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벨고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정말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들 가장 전망 좋은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에 광물 자원에 너무너무 천혜의 나라도 우크라이나는 뭐 정말 신나겠구나. 유럽의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초경제 성장을 얻을 수도 있다. 막 부러워했는데 그 뒤 우크라이나 역사가 별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침공을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틀이 안 만들어졌어요. 너무 소련 연방에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거를 해체하고 다시 재건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있는 것을 해체하고 재건립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도 정말 원수가 됐어요.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전쟁 후에 정말 민족이 변했잖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중동 나가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물론 정치적 그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나라의 3분의 1을 뺏긴 다음에 각성의 계기로 나타나서 정말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지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역경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냐 역경에서 더 이제 악취가 풍기는 것이 될 것이냐는 우크라이나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20년간 동유럽, 서유럽의 정세도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한 시대의 중요한 변화다. 이게 변화를 만든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터진 것인데 어쨌든 터졌으니까 파편이 튀었잖아요. 이런 파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21세기라는 걸 만들어 가느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닥쳐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 2040년 후에 21세기 후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우리 앞에 닥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과제를 올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